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저녁에 드시면 든든하실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짓골을 하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저에게 이 여자는 오히려 주먹밥 두 덩이까지 챙겨주고 있었죠. 재료가 많이 남아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녀가 제 낡은 소매에 묻은 흙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며 덧붙였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친절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더 큰 것을 낳기 위한 미끼일까요? 70조 규모 재벌 그룹의 회장이 누더기를 걸치고 시장통을 전전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나이 70살,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사업판이라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저에게 인간이란 그저 이익을 쫓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구역질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시장 골목 국밥집에 거지 행색을 하고 앉아 있는지 궁금하시죠?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뭐? 국밥집? 치매 할머니? 네가 제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희영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30살 아들이 제 앞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평생 냉철하고 원칙적으로 살아왔죠. 그런 제게 아들의 결혼 상대가 25살의 치매 할머니를 모시는 국밥집 주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가 가당키나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28살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을 때요. 지금의 장인어른이 저를 처음 봤을 때 보였던 그 눈빛 말입니다. 자네 같은 놈이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겠어? 장인어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가난한 집안, 불확실한 미래, 그 모든 것이 장인어른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때마다 분했습니다.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국수집 여자라서 안 된다고, 치매 할머니가 딸려 있어서 안 된다고, 겉모습과 조건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김희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르다. 나는 가난했어도 성실했고 정직했고 명확한 미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치매 환자를 떠안고 있는 처지에서 우리 집안을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닐까요?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비서 박 차장에게 준비시킨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로 만들고 얼굴에는 검댕이를 묻혔죠. 거울을 보니 어디 지하철역에서 6개월은 노숙한 완벽한 거지 모습이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지만 우리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에 자존심 따위는 접어야 했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3개, 플라스틱 의자 6개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오픈형 주방 앞에는 수북한 콩나물과
마른 멸치 같은 국밥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메뉴는 콩나물 국밥 5,000원, 주먹밥 2,000원. 단 2가지였습니다. 이런 데서 하루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앳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콩나물을 삶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하지만 여러 번 빨아 늘어지고 색이 바래진 앞치마.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 특유의 그늘이었죠. 뒤쪽에는 한 80살은 되어 보이는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식당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희영은 제 꼴을 보고도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누가 거지한테 저렇게 웃어주나. 계산된 친절이겠지. 콩나물 국밥 하나 주게. 저는 일부러 가래 끓는 목소리로 거칠게 주문을 던졌습니다. 희영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웅얼거리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배고파, 나 배고파. 밥 줘. 희영이가 콩나물을 정리하다 말고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싫어. 나 약 안 먹어.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희영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때를 부리기 시작했죠. 치매.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인연이 저랬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이런 처지라니. 치매 노인까지 달린 국밥집 여자라니. 우리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할머니 앞에 마주 앉고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알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약을 챙기는 그 모습이 서투르고 어설퍼 보였습니다. 희영은 약 봉투 뒷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더니 숟가락 끝으로 알약을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사방으로 튀는데도 희영은 입술을 깨물며 아주 신중하게 한 알 한 알을 정성껏 으깼습니다. 가루가 된 약을 미지근한 물에 개어 다 탄 희영은 할머니의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주며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야 안 아파요. 희영이가 옆에 있잖아요. 응? 할머니가 얌전히 약을 받아 먹자 그제야 희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서툴게 수발을 들면서 무슨 효부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한심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영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희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얹고 육수를 붓는 손길은 익숙했지만 가끔 할머니가 웅얼거리면 득달같이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잠깐, 제가 왜 저런 여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분명 돈을 노리고 우리 정민이한테 접근한 영악한 계집애일 텐데 말이죠. 완성된 국밥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희영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뚝배기가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어르신. 밥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한 숟가락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맛있었어요. 콩나물에서 우러나온 육수도 시원했고 아작거리는 콩나물도 신선했습니다. 수십 년간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본 제 입맛에도 이 국밥의 국물은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리는 구석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무뚝뚝하게 국밥을 비워냈습니다. 국수를 먹는 동안 희영은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끔 희영아 하고 불렀고 희영은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애틋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일 수도 있죠. 사람은 며칠 정도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하자 희영이 검은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주먹밥 2개와 단무지가 들어있었어요. 나 이거 낼 돈 없네. 사실 나 지갑을 잃어버려서 말이야. 제가 일부러 뻔뻔하게 대꾸하자 희영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돈은 다음에 주셔도 돼요.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제 마음이 좋네요. 아, 그리고 이건 방금 만든 건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시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저녁 거르지 마시고 드세요. 돈도 안 받고 밥을 준 것도 모자라 먹을 것까지 더 챙겨주다니 이건 분명 제 정체를 알고 버리는 수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나? 내가 또 와서 공짜로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제 날카로운 질문에 희영이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살며서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배고프시면 또 오세요.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꼭 오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봉투를 가로채듯 받아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내일 또 오세요. 희영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찬바람이 부는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갓 만든 주먹밥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분명 연기일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국밥집에 올 겁니다. 며칠 동안 매일 와서 지켜볼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에게 약을 떠먹이던 모습, 공짜로 주먹밥을 싸주며 지었던 따뜻한 미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희영의 그 피곤에 찌든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어린 여자가 치매 노인을 모시고 산다니 참 세상 말세네. 시장 어귀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비릿한 물비린내와 기름 찌든 내가 진동하는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고급 세단 안에서 풍기던 은은한 향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밑바닥 인생들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역한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죠. 식당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질을 하는 희영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한복판에 실례를 하신 모양인지 가게 안에는 지린내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희영은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낡은 걸레에 힘을 주어 바닥에 묻은 흔적을 지워내며 할머니의 굽은 등을 다독이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다 됐어요. 희영이가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걱정 마세요. 희영이 이마에 맺힌 땀을 팔꿈치로 닦아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짐짓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는 척하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고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희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정겨운 단골이라도 만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희영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제 쪽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희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토록 역한 오물을 치우면서도 어떻게 저런 웃음이 나올 수 있는지 분명히 제 아들에게서 뜯어낼 거액의 위자료를 생각하며 버티는 독한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국밥이나 빨리 한 그릇 말아주게. 배고파 죽겠으니까. 제가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희영은 땀방울이 맺힌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주방 화구 앞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구석에 자리 잡은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작은 인형 하나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먼저 온 손님 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콩나물국밥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 옆에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쪽으로 손을 휙 뻗었습니다. 배고파. 나도 줘. 이거 내 거야.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그 뚝배기 가장자리를 거칠게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순식간에 뚝배기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며 펄펄 끓는 국물이 손님의 손등과 바지 그리고 탁자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이게 무슨 짓이야. 손님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뒤로 밀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등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님의 점퍼며 바지까지 국물과 밥풀로 엉망이 되었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추고 그 손님과 희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저 치매 노인을 저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장사하는 집에서 이게 무슨 난리야. 같이 온 일행인지 자리에서 밥을 먹던 중년 남자가 밥상을 탁 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희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희영이 떨리는 손으로 손님의 화상 입은 손등을 살피려 하자 손님이 거칠게 손을 쳐내며 포효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 다 익어버린 거 안 보여? 이 할망구가 제정신이야? 손님이 희영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희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심해지셔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희영이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손님의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인내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손님은 희영의 어깨를 밀치며 사정없이 몰아세웠습니다. 용서? 당신이네. 옷값이며 치료비 다 물어낼 거야? 이 구멍가게 보증금이라도 뺏어 줄 거냐고. 젊은 손님이 탁자를 쾅 소리나게 내리치며 희영에게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희영은 억울해하거나 반항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손님의 젖은 양말을 벗기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님, 뜨거운 국물이 신발 안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발가락 떼면 큰일 나니까 일단 이것부터 벗으세요. 희영이 손님의 거친 발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정성스럽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희영의 손은 물을 많이 써서 그런지 거칠고 마디가 굵었지만 그 손길만은 이상하게도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따뜻했습니다. 손님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욕설 섞인 타박을 줘도 희영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묵묵히 난장판이 된 바닥을 치웠습니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결국 그 손님은 독서를 내뱉으며 가게를 빠져나갔고 가게 안에는 저와 은분 할머니 그리고 희영만이 남았습니다. 멍하니 손님이 떠난 자리를 지켜보던 희영은 엉망이 된 자리를 말없이 치우고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육수에 밥을 말아 자신의 입으로 허겁지겁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쾌함과 묘한 의구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여자를 저토록 비굴할 만큼 참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 제 아들에게서 더 큰 것을 뜯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희영은 밥을 먹다 말고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정육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고기를 대폭 할인한다는 전단지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제가 꼭 맛있는 고기 반찬 해드릴게요. 오늘만 국물에 밥 말아 드세요. 희영이 은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고 영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가 없이 생판 남인 노인을 돌보는 인간 따위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가게를 나와 골목 끝 어둠 속에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제 기색을 살피며 태블릿 화면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올린 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자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상당한 빚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사채? 빚까지 있다고? 역시 내 예상이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군. 제가 콧방귀를 뀌며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낡은 국밥집 간판을 노려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희영이 매달 할머니의 비싼 치매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희영의 그 지극한 정성과 눈물이 사실은 제 아들의 재산을 뜯어내기 위한 치밀한 사기극이라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가짜는 연극에 제 아들이 완전히 속아 놀아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은 그 여자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더 확실하게 뜯어봐야겠어. 그 비열한 본성이 언제까지 숨겨질지 보자고. 제가 비서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리며 도시의 어둠 속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김희영의 가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정민이 사랑한다는 저 여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누더기 옷을 움켜쥐며 내일 다시 찾아갈 그 여자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 냄새나는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른 아침부터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국밥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근처 채소가게 옆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옆집 생선 가게 주인과 나누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휴, 그 국밥집 희영이 말이야. 걔는 어쩜 그렇게 애가 순하냐?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배추를 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치매 노인을 저렇게 끼고 사는 게 쉬운 일인가? 정작 자식이라는 것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말이지. 생선 가게 주인이 얼음 위에 생선을 정렬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자식이 따로 있다고? 그럼 김희영은 누구지? 왜 김희영이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아니야, 분명히 뭔가 감춰진 내막이 있을 거야. 저는 짐짓 모르는 척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희영은 오늘도 은분 할머니를 앉혀두고 솥 앞에서 육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날이 많이 차죠? 어서 들어오세요. 김희영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평온하던 식당 앞에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기름기 번들거리는 정장을 입은 사내와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사내는 비싼 옷을 걸쳤지만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걸음걸이가 거칠어 품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함께 내린 여자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코를 손으로 막으며 가게 근처의 흙먼지를 질색하며 피했습니다. 사내가 가게 문을 발로 걷어차듯 밀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김희영,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빨리 안 나오냐? 상태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탁자 위의 수저통이 힘없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주방에서 희영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희영이는 손에 든 쟁반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부르르 떨고 있었죠. 상태 오빠, 상희 언니, 어쩐 일이세요?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희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저 무례한 사내가 바로 은분 할머니의 친아들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태는 대답 대신 희영이의 손에 들린 쟁반을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오빠는 무슨 얼어 죽을 오빠. 그리도 내가 못 올 때 왔냐? 연락을 왜 하고 와? 상희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 콩나물 비린내. 야, 김희영. 자, 받아. 상희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다발을 꺼내 김희영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돈은 대충 봐도 30만 원 남짓한 푼돈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 기막힌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희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줍기 시작했습니다. 네, 상태 오빠. 감사합니다. 할머니 기저귀랑 약값에 잘 보태 쓰고 있어요. 김희영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듯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태는 그 모습을 비웃듯 쳐다보다가 벽에 붙은 임대차 계약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너 딴 마음 먹지 마라. 이 가게 근처 재개발된다는 소문 들었지? 할머니 죽으면 이 가게 보증금 500만 원이랑 보상금은 다 우리 거야. 상태가 벽에 붙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욕설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이 시장 근방은 재개발 소문 때문에 보이지 않는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상태와 상희는 그 소문을 듣고 보증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올 보상금까지 가로채려 눈을 번뜩이고 있었죠. 상태 오빠, 어떻게 할머니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희영이 줍던 돈을 가슴에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상희가 김희영의 어깨를 팍 밀치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예, 너 지금 우리 가르치니? 어른 일에 외감 놓아라 배 놓아라 난리야. 상희가 손톱을 세워 김희영의 팔등을 밀쳐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거친 언동을 보며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했습니다.
김희영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들의 무례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자던 할머니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깼는지 웅얼거리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배고파. 희영아, 밥 줘. 할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상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상태는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이씨, 노인네가 진짜. 야, 김희영. 엄마 간수 똑바로 안 해? 상태가 할머니를 밀쳐내며 김희영에게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희영이가 바닥에 넘어질 뻔한 할머니를 얼른 품에 안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 놀라시잖아요. 돈 주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세요. 김희영이 은분 할머니의 귀를 손으로 막아주며 눈물을 억지로 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은 가게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더니 콧방귀를 뀌며 뒤를 돌았습니다. 너 딴 생각 말고 우리 엄마나 잘 모셔라. 내가 불시에 찾아올 거야. 상태도 희영이에게 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는 씩씩거리며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가게 안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함께 희영이의 가냘픈 흐느낌만이 얇게 깔렸습니다. 잠시 후 채소가게 명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희영아, 저 인간들 또 왔니? 아이고, 저 천벌 받을 놈들. 명자 아주머니가 김희영의 손을 맞잡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희영은 오히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명자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그래도 할머니 친자식들인데 제가 참아야죠. 김희영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남은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모두 주강식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연기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 남의 부모를 모시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혹시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저 자식들보다 먼저 할머니 마음을 사려는 전략인가?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김희영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영은 그 30만 원을 들고 자신의 낡은 신발을 바꾸러 가는 대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욕창 방지 매트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김희영은 자신의 구멍난 신발은 접착제로 대충 떼어 신으며 할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살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김희영이 정말로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영악한 도박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희영아, 나 이거 싫어. 집에 가자. 할머니가 희영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습니다. 희영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평생을 함께해온 딸보다 더 애틋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희영의 희생이 진심이라면 왜 제 아들 주정민을 놓아주지 않는지 그 모순된 감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김희영이 숨기고 있는 그 비릿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희영이 은분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던 그 거친 손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이 기이한 인연이 어떻게 끝날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습니다. 주정민이 왜 이 골목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았지만 애써 부정하며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김희영이라는 여자가 쓴 가면을 벗겨내는 일 그것만이 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일은 더 독한 바람이 불어오겠지요. 그 바람 앞에 김희영이 끝까지 버텨낼지 아니면 추악한 진실을 드러낼지 지켜보겠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내일 벌어질 일을 구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시장 골목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습니다. 낡은 국밥집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못을 박는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가뜩이나 어두운 골목은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 지겨운 누더기를 걸치고 김희영의 가게로 향하던 중 골목 어귀에서 멈칫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식당 문을 향해 절박하게 뛰어가는 한 사내의 뒷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태가 나는 꼿꼿한 체격하지만 지금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그 사내는 제 아들 주정민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식당 옆에 쌓여있던 낡은 플라스틱 상자 더미와 어두운 천막 그림자 뒤로 몸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민은 평소에 단정하고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점퍼를 걸친 채 미친 듯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식당의 금이 간 유리창 틈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을 지켜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주정민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정과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희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아무것도 상관없어. 우리 그냥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다 할게. 주정민이 김희영의 거친 손을 부여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육수 솥을 닦던 김희영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주정민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매정한지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다 서늘해질 정도였죠. 정민 씨, 이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서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희영이 쟁반을 손이 하얘질 정도로 꽉 움켜쥐며 주정민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김희영의 어깨를 붙잡아 억지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주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여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자식이 저런 천박한 골목의 여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 할머니도 네가 가진 빚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 너 없으면 나 정말 죽어. 너 정말 내 마음 몰라? 주정민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김희영은 잠시 어깨를 파르르 떨며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독한 눈빛으로 주정민을 쏘아붙였습니다. 정민 씨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민 씨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실 거예요. 나처럼 앞날이 캄캄한 여자랑 엮여서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사치일 뿐이에요. 김희영이 주정민의 가슴을 거세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주정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식당을 뛰쳐나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정민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어둠 속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김희영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입을 막은 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빗소리마저 잠시 멈추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시 후 짐짓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떠는 연기를 하며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장사하나? 문 좀 열어보게.
비가 너무 와서 몸이 다 젖었어. 추워 죽겠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하듯 말하자 안에서 황급히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희영은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르신, 이 비를 다 맞으셨어요? 아이고, 어서 이쪽 난로 옆으로 오세요. 옷이 다 젖어서 어쩌나. 김희영이 낡은 수건을 가져와 제 어깨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추우시죠? 국밥 끓이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먼저 이거라도 드시고 계세요. 저는 난로 옆에 앉아 김희영이 내어준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아까 나가는 사람은 누구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자네도 울었나? 제가 숭늉 김 사이로 김희영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김희영은 난로 옆에 쪼그려 앉아 제 젖은 신발을 말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보셨어요? 제 남자친구예요. 이제는 헤어졌지만. 어르신, 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 진심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네요. 제가 아니면 그 사람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할 텐데. 김희영이 자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처음으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귀한 분이에요. 저 같은 게 감히 넘볼 수 없는 꿈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껴져요. 김희영이 난로 불빛에 비친 제 낡은 신발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할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저 아니면 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분이잖아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김희영은 은분 할머니가 잠든 방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토록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지키려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 사람 부모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시겠어요. 아까운 아들이 식당 여자 때문에 인생 허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통곡하시겠어요. 게다가 치매 할머니까지 모신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 마음 아프게 할 자격 없어요. 제가 놓아드리는 게 맞아요. 김희영이 쓴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며 70년 평생 제가 가졌던 확신들이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해결될 거라 믿었던 제 세상에 김희영의 그 투박한 진심이 큰 돌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게 나 주강식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내가 재벌 회장인 걸 눈치채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척하며 나를 감동시키려 연출하는 것이라면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남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제 머릿속은 김희영의 따뜻한 손길과 차가운 사업가적 의구심 사이에서 사정없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녀가 건네주는 숭늉은 너무나 뜨거운데 제 심장은 여전히 얼음장 같은 불신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희영은 밤늦게까지 제 누더기 옷을 화로 옆에서 정성껏 말려주고 제 신발 밑창에 묻은 진을까지 일일이 손으로 털어내 주었습니다. 그 서툰 정성이, 그 투박한 배려가 자꾸만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셨을 텐데 어쩌다 이런 골목까지 흘러오셨어요. 마음이 참 아프네요. 김희영이 제 젖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제 과거가 떠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가짜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밀려오다가도 금세 아니야. 정민이를 위해서라도 더 냉정해져야 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진심 어린 걱정을 받아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희영은 비가 조금 잦아들었음에도 낡은 우산 하나와 김가루를 골고루 묻힌 주먹밥 2덩이를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쓰고 가세요. 내일은 더 맛있는 국밥 말아드릴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히 가세요. 꼭 다시 오셔야 해요. 김희영의 배웅을 받으며 골목을 빠져나온 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 낡은 국밥집의 노란 불빛이 제 눈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프게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으며 이름 모를 통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라면 저는 그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셈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내일 준비한 5억 수표는 예정대로 비서관 편에 보낼까요? 비서가 백미러로 제 흔들리는 눈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한 채 창밖을 흐르는 빗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보내야 한다. 아니, 보내지 말아야 하나.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검증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고귀한 영혼을 시험하는 죄악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5억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가짜라면 지금이라도 도려내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예정대로 진행해.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비정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제 손은 김희영이 손목에 묶어준 낡은 우산끈을 차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숭고한 척하는 눈물과 책임감이 5억이라는 거액 앞에서도 유효한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장 극한의 욕망 앞에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국밥집을 보며 제발 그녀가 제 의심을 산산조각 내주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 그칠 줄 모르고 제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려댔고 손등을 간지럽히는 우산끈의 감촉이 죄책감처럼 남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오후 시장 골목은 젖은 땅이 마르며 올라오는 특유의 퀴퀴한 흙내음과 기름 찌든 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김희영의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제 정민이와 그렇게 모질게 헤어진 탓인지 김희영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국밥을 나르는 손끝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김희영이 내어준 숭늉을 마시며 가게 안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은분 할머니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구석에서 연신 칭얼거리며 김희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 하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제 비서실의 유능한 직원이자 오늘은 거대 자본을 든 투자자로 위장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먼지가 묻을세라 의자를 손수건으로 닦고 앉아 김희영을 불렀습니다. 가게 주인 되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위장한 비서가 가죽 가방을 탁자 위에 올리며 격식 있게 말했습니다.
김희영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사내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희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영이 빼곡하게 적힌 수표 한 장을 꺼내 김희영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장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은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쪽에서 이 자리를 미리 선점하고 싶군요. 권리금과 보증금 포함해서 5억입니다. 비서가 수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5억이라는 소리에 김희영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숭늉 그릇을 입가에 댄 채 김희영의 미세한 근육 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5억이면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평생 콩나물을 다듬어도 만져볼 수 없는 김희영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5억이라고요? 김희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비서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수표를 김희영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듣기로 치매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들었습니다. 젊으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이 돈이면 할머니를 훨씬 시설 좋은 전문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할머니 건강에도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김희영 씨도 아직 젊은데 이 지긋지긋한 골목을 벗어나서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새 출발도 하셔야죠. 이 가게 저희한테 넘기시죠. 비서의 유혹은 치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김희영의 가장 아픈 곳인 가난과 은분 할머니의 수발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을 동시에 건드린 것이죠. 김희영의 손이 수표 근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5억만 잡으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어제 비를 맞으며 떠나간 제 아들 정민이의 얼굴도 떠올랐을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너도 사람이구나. 그 고귀한 척하던 희생도 돈 앞에서는 별 수 없지. 김희영은 수표와 구석에서 웅얼거리는 은분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떨어진 콩나물 대가리를 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김희영이 힘겹게 입술을 떼며 사정했습니다. 비서는 시계를 확인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요. 비서가 가게를 나가자 김희영은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희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저는 식당 밖 어둠 속에 숨어 창살 사이로 비치는 김희영의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작은 등 하나만 켜진 채 김희영의 고뇌가 깊게 그림자져 있었습니다. 김희영은 밤새도록 낡은 국밥솥 앞에 앉아 멍하니 솥을 바라보기도 하고 잠든 은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유혹 앞에 선 한 마리 연약한 짐승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김희영을 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발 돈을 선택해서 제 의심이 옳았음을 증명해달라는 마음과 제발 그 돈을 거절해서 이 세상에 아직 진실이 남아있음을 보여달라는 마음이 사정없이 충돌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희영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솥에 물을 붓고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찾은 저는 밤을 지샌 김희영의 퀭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에 비서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비서가 수표가 든 봉투를 다시 꺼내며 물었습니다. 김희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으로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5억 수표 대신 날꽃대가 탄 앞치마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 안 팔아요. 김희영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수표가 든 봉투를 비서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저는 숭늉을 마시려다 멈칫하며 김희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5억입니다. 김희영 씨, 이 돈이면 당신 인생이 바뀐다고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까? 김희영은 주방 안쪽에서 곤히 잠든 은분 할머니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할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랑 이 국밥집 냄새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실 분이에요. 저 편하자고 할머니를 낯선 곳에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가족을 버리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김희영이 앞치마에 묻은 얼룩을 손으로 비비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할머니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비서는 허탈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억이라는 거액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신념과 한 노인에 대한 책임을 선택한 이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김희영은 돈을 거절한 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국밥 새로 말아드릴까요? 오늘 육수가 아주 잘 우러났네요. 김희영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정제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불신의 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독한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토록 큰 돈을 거절하는 건 정민이와 결혼해서 더 큰 재산을 얻기 위한 고도의 도박이 아닐까? 저는 비서에게 김희영의 밤거리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선택이 진실인지 아니면 더 추악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5일차에 해가 저물어갈 때쯤 저는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사진 몇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 속 김희영은 밤늦은 시간 화려한 외제차에 올라타 낯선 남성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건가? 저는 사진을 구기며 차가운 분노를 씹어 삼켰습니다. 김희영의 그 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비릿하게 아려왔습니다. 풀어졌던 마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쥐었습니다. 비서가 내민 사진 속에서 김희영은 제가 알던 그 순박한 국밥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고 사진 모서리는 제 소나기 힘을 이기지 못해 흉측하게 구겨졌죠. 낮에는 천사 같은 얼굴로 치매 노인의 수발을 들며 5억이라는 거금조차 거절하던 그 고결함이 사실은 더 큰 것을 낳기 위한 고단수의 미끼였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저는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국밥집 앞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마침내 식당에 불이 꺼지고 앞치마를 벗어 던진 김희영이 주변을 살피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김희영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비루하고 가난한 시장 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값비싼 수입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김희영에게 익숙한 듯 무어라 말을 건넸습니다. 김희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차체의 매끄러운 광택이 제 눈에는 마치 김희영의 비릿하고 역겨운 욕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저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마. 비서는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대답 대신 조용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김희영을 태운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진동하는 유흥가 골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희영은 화려한 간판이 즐비한 모텔과 건물 안으로 술 취한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낮 뜨거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에 주먹으로 시트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너도 돈에 미친 여우였구나. 내 아들 정민이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그 큰 돈을 거절하는 연기를 했던 거야. 저는 제가 잠시나마 그 여자의 눈물 섞인 고백에 마음을 흔들렸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순수한 희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 철칙이 다시 한번 비참하고 확실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육수 냄새와 김희영의 피로에 찌든 기색이 제 시야 가득 들어왔습니다. 김희영은 밤샘 일을 한 탓인지 퀭한 눈으로 꾸벅꾸벅 졸며 솥 안에 국밥을 국자로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희영이 국밥 그릇을 옮기다 살짝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시퍼렇게 멍이 든 손목 자국이 제 날카로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흔적이 밤새 취객들과 뒤엉키며 생긴 추악하고 부도덕한 짓의 증거라고 단정하며 속으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임자,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나 보네. 얼굴이 아주 흑빛이야. 제가 일부러 가시돋친 목소리로 탁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김희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졸음을 쫓으려는 듯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 어르신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을 놓았네요. 어제 일이 좀 많아서요. 김희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 국밥 그릇에 평소보다 더 많은 계란과 고명을 얹어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 계란이 마치 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던져주는 썩은 미끼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김희영은 음식을 내어준 뒤 다시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은분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잠시 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하고 가식적인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내일 벌어질 잔혹한 폭로의 현장을 머릿속으로 상세히 그렸습니다. 내일이면 내 그 가증스러운 성녀 가면이 온 시장 사람들 앞에서 갈갈이 찢기게 될 거야. 그때도 그 맑은 눈으로 용서를 빌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저는 숟가락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김희영이 잠결에 깨어나 어르신, 벌써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비서에게 내일 아침 최고급 정장과 수행원들을 준비하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거지 주강식이 아닌 70조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여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주정민이 김희영을 위해 사왔던 꽃다발이 쓰레기통 옆에서 시들어 굴러다니는 것을 보며 저는 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진심은 언제나 돈과 욕망이라는 더러운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기 마련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추악하고 비릿하게 느껴져 커튼을 굳게 닫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김희영이 제 정체를 알고 사색이 되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을 그 순간만을 고대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이 분노를 머금은 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연극이 끝날 것입니다. 김희영, 네가 지켜온 그 보잘것없는 성체가 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딱딱한 명함을 만지며 이 모든 가식을 끝내버릴 차가운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일주일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몸을 덮고 있던 사람들의 멸시와 지독한 악취가 밴 누더기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70조 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다시 냉철하고 범접할 수 없는 주강식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죠.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낡고 좁은 시장 골목 입구를 가로막으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는 가운데 저는 수행원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낡은 국밥집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어서 오세. 어머나. 주방에서 솥을 젓던 희영이 문 열리는 소리에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뒤를 따르는 시커먼 양복의 사내들과 제 차림새를 본 희영은 들고 있던 국자를 쥔 채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누구신데 이렇게... 저희 가게는 오늘 장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희영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도 제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구석에서 국밥을 얻어먹던 꾀재재한 노숙자가 이런 거물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요. 그녀는 그저 높은 곳에서 온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비웃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그새 내 목소리도 잊은 건가? 김희영 씨, 나 주정민 애비 되는 사람이요.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낮게 깔리자 희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과 목소리를 번갈아 확인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르신? 아니, 설마. 정말 어르신이에요? 희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구겨진 사진 뭉치를 꺼내 희영의 발치에 보란 듯이 내던졌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사진들 속에는 그녀가 밤마다 외제차를 타고 모텔가를 드나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희영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힐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희영이 늦은 밤 화려한 외제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과 모텔가 주변의 어두운 골목에서 내리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구경 나온 시장 상인들이 사진을 보고는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희영이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니까. 상인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희영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곧 죄의 인정이자 파렴치한 사기극의 끝으로 보였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내 아들 정민의 배경을 알고 접근해서 뒤로는 이런 더러운 짓을 벌여? 내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오늘 여기서 다 찢어버리겠어. 제가 탁자를 쾅 소리 나게 내리치며 희영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희영은 충격에 휩싸인 듯 털썩 주저앉아 은분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은분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희영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희영아, 왜 울어? 울지 마. 라고 웅얼거렸죠. 바로 그때 채소가게 명자 아주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제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는 제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희영이한테 이따위 더러운 사진을 내밀어. 명자 아주머니가 삿대질하며 제 가슴팍을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수행원들을 뒤로 물리고 명자 아주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명자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희영을 품에 안더니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희영이가 밤마다 그 비싼 차들을 탄 게 뭔지 알아? 밤새 대리운전한 거야. 이 나쁜 영감탱이야. 취객들 주정 다 받아가며 번 돈이라고. 명자 아주머니의 외침에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이라니 사진 속 그 화려한 차들이 모두 손님의 차였단 말입니까? 명자 아주머니는 희영의 낡고해진 가방을 낚아채더니 그 안의 내용물을 탁자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장의 대리운전 정산 영수증과 할머니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낡은 가계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희영은 친자식들이 던져준 푼돈 30만 원으로는 할머니의 기저귀 값과 약값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낮에는 콩나물 국밥 팔고 밤에는 잠 한숨 안 자고 대리운전해서 번 돈이야. 그 돈 모아서 할머니 욕창 매트 사고 소고기 사들이내라고. 얘가 뭐 자기 앞으로 돈 한 푼 쓰는 줄 알아? 명자 아주머니가 희영의 시퍼렇게 멍든 손등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통곡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애가 어딨다고. 가게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자 아주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희영이 저 불쌍한 애 30해 전 시장 길바닥에 버려진 핏덩이였어. 그걸 저 할머니가 걷어서 제 자식처럼 키운 거야. 친자식이라는 상태랑 상의는 할머니 침에 걸리자마자 나 몰라라 도망쳤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희영이가 밤낮으로 피땀 흘려 할머니 병원비 대고 똥오줌 받아내고 있다고. 당신이 대체 뭔데 이 귀한 애를 꽃뱀 취급이야. 제가 밤일을 해서 생긴 추악한 상처라고 비웃었던 그 멍은 거친 취객들의 무례함을 견디며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던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희영은 은분 할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린 시절 시장 길바닥에 버려진 자신을 걷어준 할머니를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제 목소리는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 평생 돈과 배경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온 제 오만함이 생판남인 노인을 위해 자신을 불태운 희영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이 풀린 무릎을 굽히고 희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졌다고 자만했던 제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거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네 같은 천사에게 이런 짓을. 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한 채 희영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했습니다. 제 뜨거운 눈물이 희영의 낡고 접착제로 때운 신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희영은 오히려 흐느끼는 와중에도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뻗어 제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만 무사하시면 돼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시장 골목의 찬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이쳤지만 제 가슴속은 주체할 수 없는 후회와 깨달음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70조 그룹의 회장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참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비명 같은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제 아들 정민이 들이닥쳤습니다. 희영아, 이게 대체 무슨... 정민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다 희영의 가게 안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민의 눈동자가 경악과 배신감으로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대리운전 영수증과 제가 내던진 모욕적인 사진들을 보며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하신 거냐고요. 정민의 외침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그가 목숨보다 아끼는 여자를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정민은 희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희영은 조용히 정민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정민 씨, 저를 속이신 건가요? 아니면 저를 믿지 못한 아버님을 말리지 못하신 건가요? 희영의 목소리는 비난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정민을 번갈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회장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으니 용서는 해드려야겠죠. 하지만 돈으로 사람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저는 너무나 무서워요. 이제 제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할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어요. 희영은 은분 할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돌렸습니다. 70조 그룹을 호령하던 저였지만 그 작은 국밥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구원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와 정민은 수행원들에게 등 떠밀리듯 쫓겨나 차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시장 골목에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루머를 들은 은분 할머니의 진짜 패륜아들 상태와 상희가 이번에는 아예 트럭을 몰고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희영이 기운을 잃고 누워있는 틈을 타 가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희영, 여기 재개발 확정됐다며? 보상금은 우리 계좌로 넣으라고 말해뒀으니까 넌 오늘로 끝이야. 당장 그 노인네 데리고 나가.
상태가 솥을 발로 차고 할머니의 약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아수라장 속에 이번에는 제가 아닌 제 법무팀과 수행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명령에 따라 상태와 상희의 눈앞에 차가운 구속영장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주강식 회장님 대리인입니다. 귀하들을 존속 유기 및 특수협박, 노인 학대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은분 할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부정하게 인출한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의 부지와 건물은 주 회장님이 매입하셨고 귀하들은 오늘부터 접근 금지입니다. 비서실장의 냉정한 선언에 상태와 상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하며 침을 뱉었던 그 거지 영감이 누구였는지 그제야 깨닫고 비명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그들을 쓰레기처럼 시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천벌받았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희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핵사이다 응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처단한다고 해서 희영의 깨진 믿음이 당장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다시 희영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자가 아닌 진심을 닦는 머슴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국밥집 앞을 쓸고 시장의 무거운 짐을 나르며 희영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정민 역시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시장통에서 배달 일을 하며 희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샘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던 희영이 가게 문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제 야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제 어깨에 낡은 담요를 덮어주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다 정말 병나세요. 국물 식으니까 들어와서 드세요. 계란 하나 더 넣었어요. 회장님이 아닌 어르신이라 불린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민이 붉어진 눈시울로 물을 다듬고 있었고 은분 할머니는 깨끗한 옷을 입고 평온하게 웃으며 초콜릿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수조원의 주식 증서보다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돈으론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부자의 풍경이야. 저는 껄껄 웃으며 국밥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분 할머니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간병인이 상주하는 제 저택의 별채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희영이 곁에서 매일 손을 잡아드리고 제가 사다 드린 달콤한 초콜릿을 드시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몇 달 뒤 정민과 희영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 골목 재단 마당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는 희영의 손에는 비싼 명품 부케 대신 시장 상인들이 정성껏 모아준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희영의 손을 정민에게 건네주며 나지막이 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내가 물려줄 70조의 그룹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을 잡은 이 여자의 진심이다. 이 보석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어라. 그것이 진짜 남자의 길이다. 시장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속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을 느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시장 골목처럼 제 마음속의 오만과 편견도 깨끗이 씻겨 내려간 찬란한 오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사람의 마음조차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낡은 국밥집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가 가진 모든 숫자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 자식을 잡아먹을 꽃뱀인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제 메마른 인생을 구원하러 온 천사였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국밥 한 그릇을 비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로 결정되는 것이더군요.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오늘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